뭐 930 헥토파스칼 완전 저기압이죠. 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막 공기가 누르고 있으면서 이 바닷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해요. 바람이 돌고 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구름이 형성돼 갖고 해안 지역을 강타하고 있죠. 이번에는 중국이 뭐 난리도 아니죠. 오늘 주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뭐 글로벌 보일링 끓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마스라고 그러면 가자 지구에 가자 지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맨 아래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지금 쥐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종교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지가 이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17, 18, 19일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레바논에 자리를 둔 헤즈볼라하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F-35 이게 F-35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신부님 뭐 저기 모르는 게 없다 그러는데 알아야 돼요. 신부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도 알아야 돼. F-35는 어마어마한 폭격기예요. 그 보통 레이더로 잡을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F-35가 한 30대만 출격을 하면은 북한에 있는 주요 시설을 거의 2시간 내에 다 타격을 해요. 뭐 발전소, 그 다음에 뭐 레이더, 그 다음에 무기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지도부. 지금 이스라엘 다 아주 보기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그 지도부를 동시에 다 타격을 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본부가 있는지, 뭐가 레이더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미사일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F-35가 떠갖고 지금 뭐 1600회 정도 폭격을 했다고 그러죠. 도대체 중동 이 아랍 놈들, 이스라엘 놈들 미쳤나?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구원 사업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문스러워. 아니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는데 거기 왜 그렇게 싸우고 지랄들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구원 사업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중동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인류의 정신,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정신, 그 다음에 비폭력, 비폭력의 유명한 사람은 간디가 있고 마르터, 루터, 킹 목사가 있죠. 이런 비폭력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고 있죠. 중동이 지금 석유가 난다고 우리는 중동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잘 산다고요?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쿠웨이트가 잘 산다고? 물론 잘 살죠.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국민의 10%는 잘 살아요. 나머지는 못 살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석유를 쥐고 있는 사람만 잘 살지 나머지는 못 살아요.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언급을 앞으로 좀 할 겁니다. 시간 되는 한. 너무너무 지금 대한민국 좋은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뭐 누구 욕할 거 없어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생각 있는 이 시대를 징표를 아는 사람들이 좀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부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축제 때 기습 공격을 해서 하루 만에 1200명을 사살해서 죽이고 240명을 납치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총으로 그냥 앞에 대놓고 쏴 죽이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하마스가 저질렀습니다. 가자 지구는 우리나라 대전시보다도 좀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둬놓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가 5,000에서 7,000개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을 반반 비율로 해서 동시에 막 6,000발씩 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고 미사일 요격하는 게 정신 없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통쾌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 아니었는가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방어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1200명이 사살당했다는 거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헤즈볼라하고 2006년에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100명밖에 안 죽거든요. 근데 1200명이 죽었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하늘에서 막 행글라이더 타고 죽이고 막 또 그 가자지구 장벽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또 보트를 타갖고 침범해서 죽이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일반 주택에 그냥 총을 난사하고 앞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폭탄을 설치하고 이 이슬람 하마스 무장 단체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이렇게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속되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던 레바논 지역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와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자, 하마스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인력이 최대 많아야 3만 명, 10,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봅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헤즈볼라는 굉장히 미사일도 큰 게 있고 로켓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규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즈볼라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하마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한 5살짜리 아이하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권투시합을 했는데 5살짜리를 이 특수훈련한 사람이 두들겨 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그래도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한 12년 동안 매년 성주순례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저는 많이 느껴요. 2019년에 코로나 12월 30일 날 코로나가 발생했죠. 저는 2000년 20일부터 3월 1일, 2일까지 성주순례 갔는데 한 5일하고 우리 안동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놈들, 이 이스라엘 놈들은요,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다른 사람 사정 하나도 안 봐줍니다. 절대 그런 거를 배려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또 작년 2023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려고 250명을 모았는데 10월 7일 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올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갖고 방향을 돌려서 파티마, 루르드,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갈릴레에서 쫓겨나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해갖고 성지순례도 못 가.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갈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부님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제가 또 이게 또 한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간 것처럼 그러한 성지순례 예수님 행적을 소개할 것으로 합니다. 그 대신 희망의 순례라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 토마스 신부님께서 전국의 127개 공소를 1년에 7천리를 거의 한 3,000km를 걸어서 방문한 공소, 그 유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최양업 신부님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인간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더 많은 연구,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할 겁니다. 이번 10월 17일도 전라도 군산, 고군산도, 신시도, 최양업 신부님이 한 달 동안 머무른 섬이에요. 1947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머무른 섬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섬입니다. 지금은 새만금 다리가 연결돼 갖고 버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중동 우크라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당신의 사목지 우리가 방문하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륙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북도만한 땅이에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다볼교우들이 그냥 저놈들이 싸우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나라를 건국한 땅,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구원의 땅, 이것은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 땅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고대에는 성서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런 게 팔레스타인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지금 말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또 저 위에 다마스커스 요런 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구약시대 2500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루 하란 지역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지역 우루라고 그러면은 위에는 티그리스 강,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집트가 빠르냐 메소포타미아가 빠르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맨 아랫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 위에는 바그다드가 있고 그러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이라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닷없이 하느님이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느닷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뤄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은 흐를 수 있어요. 양들도 많고. 그런데 꿀은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양봉 돌 사이에도 그 양봉해 놓은 게 길 가다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꿀 보기는 쉽지 않아요. 꽃이 많이 피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젖과 꿀 이거는 대추야자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거 하나 두 개만 먹어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지금도 그걸 수출해 갖고 먹고 살죠. 대추야자, 또 포도, 올리브. 그게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남의 땅에 들어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 땅에 중국 한족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사는 거 우리가 용납해요? 화교가 형성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절대 용납 안 하죠. 일본 36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들어와갖고 2500년 지금까지 합치면 4500년 동안 유다인들이 끊임없이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중엔 아랍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강남의 도곡동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20년째, 30년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오더니 여기 내 집이라고, 내 땅이라고, 하느님이 여기 와서 나보고 살라고 그랬다고, 너 나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도곡동 강남의 그 아파트에서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와갖고 여기 내 아파트라고, 너 나가라고. 그럼 그래? 그럼 너 들어와서 살아 라고 그 땅을 내주고 그 아파트를 내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너 내놔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유대인과 중동 아랍 사람들 원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장자권 싸움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종.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종을 하나 드려요. 하갈이라는 여종. 근데 임신을 딱 했네? 아브라함 87살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종을 드렸는데도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갈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저히 못 살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갖고 너 다시 가서 살아라. 너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걔를 이스마엘이라고 져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죠. 지금 아랍 사람들이 3억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집트부터 봐갖고 이란, 이라크, 이란도 거의 1억 명이 되니까 나머지 다 합쳐도 3억 명이 훨씬 넘죠. 이스라엘은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안 돼요. 2천만 명, 이삭의 자손은 2천만 명, 이스마엘의 자손은 3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한테 축복을 이스마엘이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지금 들나귀처럼 살고 있죠.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만 싸워요.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여기가 다 같이 싸우잖아요. 예,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이삭의 후손인 유다인과 이삭의 후손은 유다인이에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중동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고 이 골이 깊은 원한은 뼛속같이 스며 있어요. 가끔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제가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슬람은 지금 인구가 15억 정도 돼요. 우리 가톨릭이 14억 정도 되고, 물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합치고 또 뭐 영국 성공회 합치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모든 종교를 합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면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러나 단일로는 이슬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왜 아랍의 이슬람이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을 믿어요. 인도네시아도 거의 3억의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인도에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2억 정도로 봅니다.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슬람 교도예요. 또 아프리카에도 남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아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랍은 한 3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다 이 사람들을 아랍계 중동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삽니다. 이 땅을 일본이 신라 시대도 끊임없이 일본이 우리 신라를 괴롭히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고구려가 파견까지 해줍니다. 고려시대도 채무선 우리 화약한 얘기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나는 그래서 일본 놈들이라고 표현해요. 끊임없이 우리 해안가를 괴롭혔죠.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죠. 그리고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를 피를 빨아 먹었죠. 정말로 피를 빨아 먹었어요. 제가 요즘 외국에 아프리카, 미국을 많이 다니냐고 요즘 정책을 잘 많이 못 들여다봤는데 요즘 일본 토착 외구라고 그러죠. 일본 편에 서서, 일본 입장에 서서 정책 또 중요 자리에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지금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나라가 민족이 땅을 빼앗기는 순간,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폭탄 테러를 하느냐면 그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민족은 철저한 한민족이어야 돼요. 예. 물론 지금 시대는 바뀌었고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본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지진 일어나죠, 태풍 오죠,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탐을 내는 민족이에요. 한반도로 오고 싶어요. 우린 지진이 일어나질 않아요. 태풍도 일본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정신 정말 차려야 돼. 이 정신 못 차리면은
또 나라 뺏기고 지금 하마스가 서름 받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서름 받는 것처럼 서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를 3,00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지금 잔인한 만침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200명을 죽였는데 그 응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에 4만 명을 죽이는 유대인 정책, 정말로 어떻게 미국이 중재 못합니다. 유럽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아랍 이슬람 사람들을 중재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한 명이 죽으면 아랍 사람들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는 게 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참 이 쌓이고 쌓인 이 원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의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 오늘 강의는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또 길게 들으면 또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이 나니까 제가 나머지 이야기, 요 이야기는 시리즈로 10번 정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전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속이 안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만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레바논, 헤즈볼라 사람들, 이란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역사, 성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 이상하게 미워.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이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그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의 오랑캐야. 이게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은 다 갖고 왔어. 또 지금 무슨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그 천연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께 되는 거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이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저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은. 또 하나는 배로 뭐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케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가느냐면 나무를 뺏어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좀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원나라는 뭐 몽고지만은 우리 고려 뺏어갖고 그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다 조선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갖고 거기 가고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바치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 그래갖고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려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려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으면 발 뒤꿈치를 도끼를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 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 건 줘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5년,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부라고 그러죠. 외부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왜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왜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뭐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예,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나는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 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 제국은 뭐가 대영 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아,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령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다는 거야. 저기 뭐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요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이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포르투갈은 뭐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 가라앉은.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네.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뭐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가지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이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 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성조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파푸아,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 우리는 뭐 남북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쪽발이로 보여요? 9,70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개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떼놈 쪽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롯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러고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예,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의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런데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2013년 명동 성당 가정선교에서 월 피정 때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책, 또 유명한 교수 강의, 또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넣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부터 우리는 참 굉장히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세계 정세를 잘못 이해하고 결국은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죠.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은 1598년 9년에 끝난 걸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30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일본에게도 30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300년 동안 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돼 가면서 1868년 천황을 다시 완전한 천황을 세워갖고 그 힘으로 우리 한반도를 병합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오늘 강의 보시면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그냥 뭐 형이 아들을 죽이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 사도세자를 죽이고 계속 그 불안한 그러한 시기를 300년을 우리가 이어왔어요. 그 불안한 끝에 동학혁명이라는 1894년에 일어난 그 동학혁명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동학혁명을 잘 활용을 했으면은 우리도 이 세계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고종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빌미가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제 문경 제3생태 마을입니다. 제1생태 마을은 평창이고 제2생태 마을은 잠비아, 에코, 카사리하고 제3생태 마을은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입니다. 이제 전담 사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소성당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또 7월 11일, 또 7월 18일은 목요일 당일 피정, 제가 그곳에 가서 전담 신부님하고 함께 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셉 치유의 집 집터도 구경하시고,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정말 저는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막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갖고 거기다가 한번 정자를 지어볼까 그랬는데, 일산에 사는 글라라는 자매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쁘게 문경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하느님의 계획에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인류 역사 끝까지 기회가 된다면 침략할 것입니다. 1868년 메이지 명치라고 그러죠. 그 황제의 연호를 명치라고 그러는데, 메이지 유신을 연 인물이 둘 있어요. 하나는 사카모토 료마, 또 하나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 제자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의 초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감부, 초대 통감부가 되죠. 그래서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1909년 우리나라를 병합한 원흉이 된다고 총으로 쏴 죽이죠. 어쨌거나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벌써 1850년에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차분히 준비를 합니다. 차분히 준비를 해서 1910년, 60년 만에, 그 이론을 핀 지 60년 만에 조선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죠.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요시다 쇼인은 지금 신사 1호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섬겨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해갖고 정벌해야 된다는 논리를 핀 사람이 신사 1호로 합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베는 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서 참배까지 하죠. 아베 마음 안에 정한론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듣게 되는 강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20만 자루의 조총, 새도 쏴 죽인다는 조총을 들고 우리 한반도 조선을 어떻게 침략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부터 여러분들하고 일본이 어떤 그 대단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얼마나 일본이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두 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느냐면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 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간다.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뭐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와서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